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번 더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소개는 좀 드렸고요. 네네. 네, 지난 시간에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이런 얘기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로 바뀐 투자 환경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신 책 중에 보니까 이 코로나로 좀 바뀐 내용을 가지고 네.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이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 코로나로 어떻게 좀 우리 투자 환경이 좀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 책을 썼을 때도 여러 가지 저도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던 애널리스트다 보니까는 21년도 초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코로나 문제라는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당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때 당시 아젠다가 그레이트 리셋이었어요. 그레이트 리셋이었죠. 그래서 위대한 초기화라는 부분 등을 저도 키워드로 잡게 되었고 당시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참 이 바뀐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키워드로 리셋이라는 것은 꼭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주식 투자를 꼭 넣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리셋이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제 이 코로나 문제, 팬데믹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 등을 많이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런 팬데믹을 포함해서 전쟁과 전염병 등과 같은 이런 폭력적인 사건이 과연 그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경제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이 이제 흑사병이 돌고 난 중세 유럽 이후에 정말 그 노동력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결국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본주의라던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그런 변화를 보였지 않습니까? 큰 흐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내용이 제가 정말 감명 깊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탐독하게 되었었고 그런 상황에 지금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당연시 누려왔었던 다양한 부분 등이 실제로는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어느 특정 주체의 희생으로 인한 부분 등을 우리가 지내오게 되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게 된다라면은 경제의 그림도 정말 바뀌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요소를 많이 반영했었던 것이 저 책에서 주로 다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좀 완전히 좀 바뀌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데 투자 환경에서 좀 바뀐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 우리 경제나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해석을 하실 때는 과거의 반복만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또 그런 거야. 단지 어떤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경제도 그렇고 자산시장도 이런 변화의 환경에서 뭔가 발전하는 부분 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 코로나 문제로 있었던 충격 이후에 주식시장이 불같이 부활을 할 때 결국에는 10년 전 금융위기와 똑같은 상황이야. 사람들은 그걸 제일들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우선은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시중에 엄청난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이 다뤘었던 것이 대차대조표 등식을 가지고 조금 비율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회계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네. 예, 아주 기본적인 회계 상식인데요. 이거를 하나의 경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라는 자산, 그 경제라는 자산은 또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부채도 있을 거고 미래의 자산을 위해서 꼭 지켜내야 될 자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뭐 네. 자본이라는 거는 일자리도 해당될 거고 기업도 해당될 거고 가계도 뭐 여기에다 소속되어 있다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준비된 자료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런 대차 대조표 증식을 기준해서 10년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거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10년 전 금융위기는 자본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가계나 그 경제활동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을 토대로 여러 가지 레버리지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자본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래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네. 그러니까 부실화되는 이 자산을 중앙은행이 다 우리가 보증을 해줄 테니 니네들 놀래지 말고 버텨. 이거를 했었던 거가 10년 전에 일이 벌어졌었던 그러니까 겁니다.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그렇죠. 예,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로 엄청난 지금 자금을 시장에 투여하는 그런 일이 맞습니다. 벌어졌다는 그래서 거죠. 그 자본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시작됐었던 거가 양적 완화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 이제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부터 주식시장이 부활을 하는데 예. 그 부활하는 속도가 뭐였냐면은 부실화되었었던 자본이 정상화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상각을 시키던 아니면 가격이 회복되었고 그 부실화됐었던 거가 정상화되던 그 자본 손실이 정상화되면서 자산이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를 보였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코로나 문제가 뻥 터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 경제에 자본의 손실이 무엇이었냐? 물론 일자리가 사라졌었던 것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라진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든 재난소득이든 뭔가 보존해주던 노력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기업이 파산하려고 그러면은 야 기업 파산하게 하지 마. 회사채도 사줄게 하면서 전부 다 이것을 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자본의 손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양적 완화를 가동하면서 돈을 뿌리니까는 즉각적으로 이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산 시장에 인플레가 발생이 네. 시작됐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이 불같이 살아나고 불과 3개월 만에 복구가 되는. 네. 그러면서 부동산도 그냥 별일 없었으니까 주체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뭐 유동성의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껴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는 이 급증한 부채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끝을 맺게 될 건가 이것들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 부채의 버블은 터질 거야. 근데 이 터질 거야에 대한 표현은 저건 너무 과격하고 조금은 구태연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네. 그냥 신흥국이나 선진국이 과거에 어떤 이념적인 투자라던가 그런 경쟁 관계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투자 환경에서나 쓸 수 있었던 과잉. 그럴 때는 넘쳐나는 공장이나 넘쳐나는 여러 자산들로 인해서 여기가 감당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뻥 터지는 거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이미 한참 됐고요. 네. 그런 무절제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이 갑자기 뻥 터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자산 가격의 이런 그 상승 상황을 누리지 못하게 되다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는 느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투자는 잘못된 것 같아. 지금은 거품이 많이 껴 있으니까는 나는 지금의 나의 자산을 지켜내는 것만이 옳은 선택이야. 그러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반기에 올라갔다가 하반기에 꺼진다라고 하니까 네. 가만히 있었던 게 올바른 투자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정부나 글로벌 정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 부양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어쨌든 메꿔내려면은 재정 수입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을 더 걷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이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나의 자산은 지금보다는 수축되는 결과를 보이게 될 거고 네. 나는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노후를 대비해서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었었던 나의 그런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왕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 활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을 누가 늘리는 것이 강요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적어도 미래에 내가 뺏길지 모르는 그런 세금을 미리 벌어두는 정도의 투자 활동은 해두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이제 자산 인플레 시대가 맞습니다. 당분간 이제 지속될 거기 당분간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자를 멈추고 투자를 안 할 때는 아니다. 안 할 때는 네. 아니다라는 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장 금리보다는 알파의 수익을 내기 위한 네.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좀 이슈가 저성장, 저금리 맞습니다. 이런 게 이슈였는데 이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사실 그런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폭력적 사건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플랫폼 기반한 산업들을 네. 보시게 되면 팬데믹 직전과 직후에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직전에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등장이 기존 성숙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자리를 평가를 주면서 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를 두다가 네. 팬데믹 이후로는 네. 언택 산업의 네. 새로운 성장,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면서 그런 배달 서비스가 높은 밸류로 인정받는 이런 네.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나? 그러니까 아까도 그 폭력적 사건이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당분간 우리에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팬데믹 이전에 배달 서비스 문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만 놓고 보면은 당연한 거죠. 내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배달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시대를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다가 지금은 뭐 2,000원, 3,000원 배달료도 다 차별화돼요. 차별화되죠. 예. 뭐 예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빨리 내가 받고 싶으면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만 배달 그렇죠. 배달 받고 원스톱 싶으면 더 비싸게. 서비스면 예. 비싸게. 뭔가 예. 이제 합리적인 지금 시대는 합리적인 거지만 예전에는 이거 말도 안 돼. 그렇죠. 생각했죠. 내가 이 비싼 음식을 시키는데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분야를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감기에 걸린다거나 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야, 일손이 부족한데 그런 거는 늘상 해왔던 것들이잖아. 좀 참고 하고 나서 주말에 좀 쉬어.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숙련된 노동자가 아파? 이러다가 어디 뭐 코로나거나 다른데 격리되고 그러면 큰일 날 텐데 좀 쉬어. 오히려 그 조직 내에서나 사회나 기업에서 스스로 이런 안전한 그 작업장을 그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유도 변화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변화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서도 잠깐 공급망 이슈에 대한 것들을 다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항만 쪽이라던가 운송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소재나 그 에너지나 이런 쪽들 이런 그 분야를 보게 되면 대부분 공급망 이슈와 쇼티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산업 등에는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는 거가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왜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냐?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불법 이민자를 데리고 일할 수가 없거든요. 잘못 이들을 했다가 이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게 된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새로운 리셋된 환경에서 받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합법적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정말 커져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라면은 미래가 잠보되지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요소에서 다양한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회 등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뭐 빅데이터다, AI다, 로봇 환경이나 자동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팬데믹이 종료되면은 이 플랫폼이라든지 뭐 로봇, 자동화, 스마트 이런 것들 다 이제는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좀 정리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배달 얘기도 하고 뭐 AI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글로벌 소위 테크주들 맞습니다. 되게 좋았잖아요. 빵이라고 대표되는.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테크주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테크주들은 이제는 우리 실질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거에 그냥 단순히 IT 버블과 비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IT 버블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기존에 성숙되어 있는 기존의 전통 산업들과의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IT를 대표하던 것들은 PC 업체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주체가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10년의 성장을 보다가 90년대 말이 되면서 뭐 그 경쟁의 끝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가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다뤄지게 됐었던 것이 무선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무료 전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엄청나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그걸 겪고 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유선 사업자들이 위협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선 사업자 내에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넘어가느냐? 당연히 이들의 지지를 받아왔었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정치인들은 자연히 국회라든지 의회로 가서 그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꺼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계적인 부정까지 겹치면서 IT 버블이라는 것이 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기존 산업을 얼마나 위협하느냐 아니면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이 그 버블에 대한 측정과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IT 테크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들이 기존 성숙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높은데 이 팬 관련 기업들이 성숙된 산업을 위협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망 사용료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따지면 공생 관계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과정에서 견제 장치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지 서로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든지 공장을 세운다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뽑을 수는 있는데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비스 분야는 무한정입니다. 이 분야는 그냥 약간의 규제를 풀어주고 방치를 해두면 계속적으로 사람을 뽑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나빠질 일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 관련 기업들은 그런 그 실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금 테크 기업들이 실물 경제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만 있게 된다라면 뒤로 후퇴할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세력화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력화되는 순간
견제가 들어오죠. 감독 당국에서는 바로 견제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밸런스만 체크하시면 중요하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얘기 논쟁을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거품이 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느냐. 그리고 또 뭐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산업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바이오. 바이오는 2년, 3년 후에 실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믿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우리는 한 2년, 3년 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지금부터도 변화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럼 이제 약간은 의심의 시선을 갖고 저거 대주주가 뭔가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체크하실 필요가 크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제 5년 뭐 10년 이렇게 좀 미래 투자를 위해 가지고 이런 변화 환경 속에서 어떤 좀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얘기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시가총액에서 여전히 60%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이 이제 좀 많이 늘어서 10%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키워드는 두 가지가 됩니다. 제조업만으로는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생존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서비스 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반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나라는 인구가 정해져 있는데 서비스로 성장을 한다고 얼마나 성장하겠어? 관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도 정해져 있는 기업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투자 기회가 어디에서 나올 건가? 그 얘기는 우리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제가 있게끔 만들었었던 제조 산업들, 대기업들이 우리 미래 세대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장에서 공해를 뿜어내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까지 잘 살게 만들어준 도움이 되어 주었지만 이런 기업들이 미래에는 색깔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여러 단점적 요소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회사 이름에 업종을 박아놓은 경우 이런 것들부터 조금 바꿔야 된다. LG 화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막연하게 무슨 업종이 유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 변화를 선택하고 도전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투자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가져다 갈 확률이 높다. 이 점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코로나로 바뀐 투자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뭐 자산 시장의 거품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누구 편에서 서느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모두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희망적인 요소를 볼 수밖에 없겠죠. 성공한 투자자는 비관론자는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의 밝은 면을 더 많이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한 투자자는 비관론자가 없다. 이 네. 말이 좋네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